작년에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제가 에펠탑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 장순영 대표님 파리 올림픽이 언제 열렸죠? 작년 말고 혹시 아세요? 전에 열렸는지. 100년 전 빼면 얼마? 1924년에 열리고 처음으로 100년 만에 작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상당히 파리라는 도시가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개요와 파리에 대한 개요를 이번 시간에 오늘 할 예정이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파리의 랜드마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리의 주요 명소 및 기타 현황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에 하겠습니다.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자, 먼저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지도죠. 앞서서 영국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김 대표님.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영국의 밑에 있고, 남쪽으로는 스페인, 그 다음에 스위스와 위로는 독일, 그 다음에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가깝고서 먼 나라 영국과 도보 해협을 두고 맞대고 있죠. 그 안에서 파리는 이 약간 중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제가 갔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이 모습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되게 부럽더라고. 저는 외롭게 혼자 있는데 너무 여자분이 남자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좋아서 뭐 사준다고 그랬나? 다이아몬드 아니면 루이비통 백 하나 사줄게 그랬나? 근데 이 사진이 현수 뭐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여튼 이 파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술과 낭만의 도시, 그죠? 우리가 나라를 표현할 때 파리, 프랑스, 영국, 이렇게 독일, 이렇게 유럽의 3대 강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표현할 때는 화가의 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많은 화가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철학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게테라든지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 영국은 무슨 나라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얘기하면 작가의 나라라고 하죠. 셰익스피어 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어떤 대명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국가에서 국가 팔레트로 아름다운 미를 창출한 나라가 이 프랑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천년의 역사가 깃든 나라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설명을 해. 프랑스라는 나라가 원래 생길 때 서로바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거기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전부 다 합쳐서 만든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 시조죠. 그때부터 이후에 루이비트 1세 이후에 3명의 자식이 나누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독일,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이태리,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때부터 독일과 프랑스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세한 건 이따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술과 문화의 심장이죠. 대부분 파리, 그죠? 뭐 하러 가세요? 매년 4, 5월에 매종이라서 아니 파리에 4, 5월 가면 전부 한국 아주머니밖에 없어. 뭐 하셔서 매종도 같아. 매종에 그 파티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인테리어, 뭐 집기류, 조명, 뭐 모든 그런 축제나 이벤트가 4월에서 5월 달에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 가시면 매종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역시 미술관이죠, 그죠? 우리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뽕피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5, 6개 미술관들이 아틀리에가 다 있고, 실제로
그런 대형 미술관 말고도 조그만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은 전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파리는 어떤 그런 예술의 도시라 생각합니다. 또 문화의 심장이기도 하고, 다음에 또 로맨스와 우아의 상징이죠. 뭔가 파리 가면 좀 그죠? 또 여성분들이 그죠? 뭔가 기분이 들뜨지 않습니까? 유철리 파리 하면은 별로 안 들뜨죠? 네? 그런 거 없죠. 어느 도시 가면 들뜹니까? 예. 뭔가 들뜨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 가면, 나 너 또 가고 싶어. 뉴욕이나 뭐 도쿄나. 예? 이번에 저기 코펜하겐 같이 가시면 들뜨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 시민 민주주의의 태동 국가죠. 우리가 이제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에서 나누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근대 시민 혁명의 민주주의를 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해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레이트 차터라는 대헌장을 통해서 군주하고 일반 어떤 귀족들과의 역할을 분담해서 처음으로 의회 제도를 성립했다고 하면, 의사결정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는 시민들이 주도로 하는 시민혁명을 해서 이제부터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근대의 어떤 국가체제를 만드는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된 베이스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보면 프랑스에는 자유와 평등 파괴의 국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민혁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 이후에 쭉쭉 왕권의 체계를 유지하다가 위기가 와서, 그 이유는 이제 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납부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789년에 바스티유라는 그 당시에 감옥이었죠. 지금은 이제 감옥의 형태는 없고 저기 시민혁명의 탑만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함락시켜서 습격해서 도화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인권 선언을 해서 근대 민주주의 기초를 마련했고 공화국을 만들었다 하는 자유와 평등의 파괴의 철학이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들끓는 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는 한국은 대한민국 뭐가 있어요? 한이 많잖아, 우리는. 한이. 예? 그래서 한풀이하고 살풀이도 하고 그런 것듯이 이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파괴, 그런 게 모르게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이게 정착이 돼서 민주주의가 성숙되느냐 경제 수준이 되게 높은 거하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돈만 많아, 어쩌다 복권이 당첨됐는지 어쩌다 부를 축적을 했는지, 근데 하는 행동은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들이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근데 뭐 되게 보통 집안이지만 잘 예의도 인성도 제대로 배우고 인격적으로 그렇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면 시민들도 따라 하더라. 그래서 프랑스 하면 역시 미식이죠, 여러분. 뭐 프랑스 하면 와인 아니겠어? 어제 와인 많이 드셨잖아요, 저하고. 여기 한 7, 8분 어제 저하고 와인 먹은 분도 계신데. 그죠? 또 치즈도 유명하고, 또 뭐 바게트, 그죠? 너무나 하고, 프랑스 하면 미슐랭 최고의 요리,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식의 예술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오뚜키뚜르, 그죠? 상당히 샤넬이라든지 디올이라든지 지방신이라든지, 오뚜키뚜르 하면 이 수제로 만든 그런 샵들을 얘기하는데 럭셔리 패션의 정수죠. 윤희 대표님도 하나씩 이번에 파리 가시면 하나 사셔야죠. 뭐 사실 건가요? 디올. 디올 매장 가, 샹젤리제 딱 왼쪽에 딱 디올 매장 가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명이야? 선물을 사오려면? 좀 되겠는데? 손수건이라도.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고, 또 화장품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화 향수라는 영화도 있듯이 당시에 뭐 너무나 사실 오염이 많고 지저분해서 그런 향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했듯이 샤넬의 넘버 5인가요? 옛날에 너무나 유명해. 그거 하나씩 해외 출장 가면 무조건 그거 하나 사가 선물하고 남자들은 뭐 발렌타인 30년 선물하듯이 했죠. 그 다음에 벨 에포크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게 벨 에포크라는 걸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름다운 시절. 우리가 같으면 뭐 한 20대 정도 되겠지. 아름다운 시절을.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라는 그 옛날의 독일하고 전쟁을 1870년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번역하면 우리 역사 시간에 보불 전쟁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불란서라고 하지 않아요. 프로이센을 보라고 쓰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끝날 때까지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평화롭고 프랑스가 되게 예술로 진화한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에펠탑이 이제 건설이 됐죠. 1879년에 에펠탑에서 건설이 되었고 그 당시 또 많은 인상주의의 화가 이 앞에 보시면 작년에 오르세 미술관에서 했던 인상파 화가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했던 겁니다. 1874년도에 모여서 전시했던 걸 작년에 오르세에서 인상파 화가들이 모든 그림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오르세에서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때 인상주의가 탄생을 했고 아르누보 루미에 때라는 아르누보형의 어떤 유기적 곡선의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고 또 문화적으로 프루스트라든지 위고라든지 여러분 장발장을 줬던 그런 문학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시기입니다. 또 되게 이제는 옛날에 중세의 뭐 왕을 교황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중세 시대 때 강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근대에 와서 볼테르라든지 루소라든지 디도르라든지 이런 계몽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가 인라이팅 이런 거죠. 결국 자아를 깨서 많은 사람들의 공유를 하고 쉐어링을 하고 뭔가 시민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철학이 생각이 됐고 또 낭만주의의 작품들이 나타났고 사르트르나 까미나 실존적인 어떤 실제 현상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이 왔대요. 프루스트의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되게 근데 맛있는 걸 어머님이 해주셨어. 그러나 그 맛은 향기는 지금 재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추억은 재현이 되는데 내가 정말 옛날에 먹었던 그런 느낌의 맛있는 것을 그때의 냄새나 향기는 지금 구현을 못하지만 다른 건 기억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머니 그랬던 된장국에 지금은 현재는 그것을 맛을 못 봐. 느낌도 없어. 그걸 어떻게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인지되어 있는 거죠. 그 향이라는 게. 그런 책에서 한번 나중에 한 일곱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필요한데 프루스트의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그런 현대문학이 이제 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전체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영국이고 프랑스인데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일드 프랑스라는 건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드라는 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드 서울이라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제일 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르망디가 이쪽에 있고 그죠? 낭트, 보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이너리 산지가 있고 또 여기 프로방스 그죠? 바로 스페인하고 붙은 프로방스 지역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기 전에 지도 공부가 필수적이에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건축이나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 미국의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퍼 첫 번째 하는 게 공부가 지리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조지 워싱턴에서 저한테 뭐 찾아와 디벨로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벨로퍼를 하고 싶으면 나는 다른 것보다 지리를 잘 알아야 돼. 그죠? 좋은 데 가서 땅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옥스포드 대학에 1년간 지리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글로 갔다가 그리고 하버드에서 이제 그 부동산 대학원 나와서 지금 미국의 디벨로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1년의 지리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죠? 어느 지역에, 그죠? 어느 지역에 집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이 풍부한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공화국이고,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크죠? 나라가. 그리고 인구는 약 6,817만. 우리나라는 한 5,3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프랑스어 쓰고 카톨릭이 많고, 전통적으로. 유럽계 백인이 많고, 당시에 이제 19세기 식민지 했던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민족들이 좀 많이 있죠. 축구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프랑스나 영국의 축구 하면은 되게 백인보다 흑인이 많고 유색인종이 많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마라톤을 하면 누가 1등해? 다 아프리카, 케냐 하잖아요. 그죠? 선천적으로 이 심폐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윤희 대표 해야 되는데, 나 이봉주 될까 하면 이제, 우리 못 봐. 이생에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 아프리카에나 이런 북아프리카인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당시 식민지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터키. 그 다음 영국에 어느 나라 사람이 많죠? 식료품 가게 가면 굉장히 영국 가면은 인도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 네덜란드 가면 인도네시아. 당시에 영난전쟁,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해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네덜란드가, 왼쪽은 영국이. 그래서 미얀마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영국이 식민지화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약 2억 명은 그 네덜란드가 식민지화해서 여러분들 네덜란드를 가시면 노트르담이나 암스테르담은 인구의 한 3%가 인도네시아계예요. 뭐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이민사 보면 LA 가면 우리 식료품 가게는 다 한국 사람이 했죠. 실질적으로. 당시 1970년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은 참 정치 얘기를 이제 하면 화가 나니까 시점에 젊은 39살의 대통령 마크롱이 2017년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8년 지났어요. 그래도 46밖에 안 되죠. 그죠? 46. 그 다음에 가브리엘 야탈도 이분도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50세 정도. 이게 젊은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윤희 대표님, 그죠? 우리도 젊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대통령 임기 5년제 중임기에서 이제 지금 마크롱이 연임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2024년 1월 9일 날 취임을 해서 작년에 했고. 약사를 잠깐 훑어볼게요. 이거 그냥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스쳐고 있다가 약간의 그 요약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파리아는 골족이라고 해요. 갈리아족이라고도 하는데, BC 1800년대 처음으로, 켈트족을 갈리아족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요. 시험 볼 때 잘 써야 됩니다. 100점 맞아요. 김수효 학생 알겠습니까? 네. 시험 봐요, 여러분들. 저기 6월 중순에. 그래서 여기다 다 1등부터 붙여놓을 거예요. 성적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학점에.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있고.
서로마 멸망 후가 이제 480년 메로빙그 왕국, 프랑크 왕국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독일 땅, 그 다음에 프랑스 땅, 이태리 땅 이렇게 해서 한 나라였죠. 옛날에 한 나라. 그러다가 이제 결정이 샤르마뉴라는 대제죠. 그래서 이 독일로 말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카를 대제라고 그래.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책들을 번역할 때 독일 분들은 카를 대제라고 여기 써놓고 프랑스 사람들은 샤르마를 대제라고 써놔. 왜냐면 같으니까 두상이 단군 같으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군이라는 우리 나라를 만드는 단군인데 우리는 단군이라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뭐 댄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다른 거. 그래서 샤르만이 불어로서 샤르만이고 근데 사실 많은 책들이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카를 대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여튼 카를 대제가 그분이 이제 프랑스의 문화 보호를 했는데 그 사후에 국토가 이렇게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누어졌죠. 그래가지고 동프랑크는 이제 독일의 어떤 전신이 됐고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의 전신, 아들 3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땅을 갖다가 세 아들한테. 근데 중프랑크는 이제 노타르라는 밑에 프랑스 남쪽하고 북이탈리아 줬는데 이 지역은 서프랑크하고 동프랑크 나눠 먹게 됩니다. 이 왕이 약해가지고 왕권이.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베르댕조 834년도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카페 왕조가 끝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영국하고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라는 나라, 약간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었죠. 바이킹족이 내려와서 프랑스에 와서 정착해서 바이킹의 그 영주의 한 명을 노르망디의 제후로서 임명을 하고 통치를 하겠는데 그 노르망디의 또 후손들이 중에서 한 명인 윌리엄 1세가 1066년이죠. 11세기에 영국에 가서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왕이 되면서 영국이 프랑스의 일부의 땅을 노르망디프에서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국 왕이 이제 프랑스 와서 땅을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하니까 되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전쟁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10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양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물자, 경제적인 피폐하겠죠. 그래서 영국 설명하면서 영국이 100년 전쟁 이후에 너무나 이제 결국 프랑스에 점령했던 영국이 떠나면서 영국이 지게 된 거죠. 프랑스가 이기게 되고 영국은 그 이후에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해서 두 가문에서 이제 또 왕권에 전쟁한 게 그 장미 전쟁이었고 그 당시 100년 전쟁이 발발해서 했는데 프랑스가 이겼는데 그 당시에 나타난 사람이 잔다르크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들어봤죠, 잔다르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태왕왕 루이 14세 부르봉 왕조가 시작되면서 지미곤 국가다. 그래서 절대 왕정을 시작했고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그때 루이 10세가 쳐서 거기에 왕실로 정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아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부르봉 왕가의 사치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1793년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형이 됐죠. 이분은 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테레아제 여사의 막내의 아주 귀엽게 자란 딸이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합스부르크 하면 유럽의 절대적인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왕족의 막내딸인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뭐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뭐 당연히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느껴져 있는데 프랑스에 가서 뭐 벨사에 가서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쨌든 단도대에 처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난 게 짜잔 누가 나폴레옹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셨죠.
나폴레옹은 뭐 출생지가 원래 프랑스가 아니고 그죠? 이태리에 보면 로마 옆에 그 섬에서 태어나서 올라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보불 전쟁이라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패배 후 공화국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1920에 30년대에 해외 식민지 제국을 확정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토지의 당시에 8.6%를 점령했다고 해요. 그만큼 프랑스가 상당한 많은 식민지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이제 뭐 드골 대통령이 되셨고, 마크롱 임시죠. 이렇게 간단한 요약을 하는데 혹시 제가 조술한 책에 여기에는 다 지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낫잖아요, 그죠? 글씨보다 눈도 안 좋으신데 그죠, 이 대표. 그래서 보면 그래서 보면 관리와 노마의 만남 골족이라고 노마가 이제 이렇게 파리 프랑스로 관리아족이 진출하게 되었고 그걸 이렇게 한 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프랑스는 아까 메로빙고 왕조가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최초의 왕조가 메로빙고 왕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 이어서 아까 샤를마뉴 카를레제 독일어로 카롤링거 왕조가 987년도에 신성로마 제국을 건설했고 본인이 황제가 되는 시기였죠. 그 다음 위국 카페가 987년부터 이렇게 왕권을 강화한 시절. 그래서 프랑스 보면 이렇게 왕족들이 나라는 이제 메로빙고, 카롤링고, 카페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아까 영국과 프랑스의 그 왕위 계승 문제를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영국이 이제 프랑스가 위기였지만 그 당시 처음에는 영국이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오를레앙 포위 해제와 샤를 7세 대관식이 있었죠. 근데 잔다르크는 또 그렇게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칭호를 받아야 하지만 또 이렇게 어느 세상이나 이렇게 간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프랑스의 여자 소녀고 우상화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영국군에 밀고를 합니다.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영국군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져서 저 세상으로 가시게 돼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죠? 배고픈 거 잘 참고 계시죠? 어? 그래서 그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아는 르네상스가 이제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을 이태리에 있지만 모셔와서 이태리의 문화를 프랑스에 접목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와 1세부터 그 당시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고 아까 여기 프랑스 궁전으로 이태리 예술가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어를 공식화하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전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분이 그죠? 95개의 반박문을 내면서 기존에 가톨릭했던 그래서 이제 제일 높잖아요, 교황이. 근데 돈을 많이 내시면 천국으로 가고 돈을 안 내시면 지옥으로 면죄부를 발급하고 모든 걸 종교를 계급으로 인해서 또는 금권화해서 그거를 또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절대적인 시대죠. 어떤 종교적인 커럽션이죠. 부패인 거죠, 사실. 뭐 저도 요새 뭐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계급이 있는 걸 되게 저는 부정하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나 성당을 다 가는데 아무데나 아무데나 헌금하고 근데 특정한 성당을 다니고 특정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이익 집단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라는 분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바로 스위스까지 가죠. 그래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위그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세력을 위그노라고 해요. 그 당시에 기독교 민산. 그래서 카톨릭과의 갈등이 시작돼서 프랑스 사회가 분열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572년에 이 성 바를레오라는 개신교를 학살하는 사건이 두화선이 되어서 이 종교 전쟁이 돼서 앙리 4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들에게 제한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낭트 칙령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이 16세 아까 얘기했지만 14세에서 부르봉 왕조가 시작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미 국가라는 태왕이 생겼고 베르수아의 궁전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성기는 물리에르나 라시나 코르네는 다 극작가예요. 라이터란 말이에요.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어야 공연을 하거나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작가들이 나타내고 식민지, 북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식민지 확대 시대가 됩니다. 그 외에 3부가 소집돼서 재정이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이라는 왕족이 그다음 제일 높은 게 어디겠어요? 그 카톨릭에서 성직자죠. 성직자가 넘버원. 그 다음에 넘버2가 누구야? 왕가. 넘버3가 일반 귀족, 왕 및 귀족.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과 일반 시민. 그 당시 부르주아라는 게 상당한데, 부르주아라는 거는 원래 이제 중세에 나타난 계급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르주아는 되게 잘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부르주아는 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 같은 데가 있으면 성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상인들. 그 사람들 부르주아인데, 근데 그 상인들이 이제 돈이 많이 벌게 되면서,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상인들이 됐고, 그걸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원래 부르주아라고 해. 그 사람들이 장사하니까 돈 많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3부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러면 셋이 의사결정을 세 집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노이 이제 14세가 3부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모임인 여기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의 대표단들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주도를 해서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인권을 선언하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시민혁명을 일어나고의 시민혁명에 주도하는 사람이 이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 반대파에서 됐는데 너무 공포 정치를 해. 기존에 있던 귀족들 이런 사람 다 모아서 전부 단두대로 화형시키고 너무 공포 정치를 너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해가지고. 너 귀족이지. 뭐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도 그랬죠.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민군들이 귀족이나 지주 세력들을 모아서 인민재판에서 총살시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정치를 했죠. 그래서 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었던 거죠.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득이 되었고, 또 본인도 이제 황제를 즉위했고 법전을 만들고, 그러나 마지막에 쓸쓸하게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워털루라는 데는 우리 런던에서 강의했죠. 워털루 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워털루 하면 런던에 있는 줄 알아. 아니다는 거죠. 그 예술한 물론 영화를 찍은 다리가 워털루인데 거기에서 승리한 그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꺾어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바로 워털루 다리인 거죠. 이해되셨죠? 워털루 가봤어 그러면 워털루는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약 40분간 떨어진 넓은 전쟁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거기가 워털루. 그러니까 지금도 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영국에 패전을 했는데도 지금 그 영웅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느 누구도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이 영국에 졌으면 우리 같으면은 딱 졌어. 홍명보가 오늘 축구하던데 졌어. 그럼 역적인 거지. 뭐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시민혁명에 있어서 오늘날 프랑스를 어떤 시민들에 의한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영웅인 거죠. 그리고 많은 대외적인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물론 회군은 했지만 그런 나라하고 싸워서 많은 승리를 갖다 주고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다 하는 걸 이야기 때문에 지금도 나폴레옹이 그렇게 패전을 했음에도 프랑스의 정신적인 지존으로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벨 에포크 프랑스 상국이죠.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끝난 게 1971년인데 그때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까지 파리 황금시대죠. 카페 문화가 있어서 어떤 그 예술과 지식인들의 만남. 그래서 프랑스 하면 카페 많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술과 패션의 혁명이 일어났고 기술이 진보되는 시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에 그 벨 에포크 시대를 얘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가장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 당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도 그냥 다 진짜 예쁘게 남자들도 다 격식 있게 다 차려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 에포크 탄생 배경은 프랑스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배경이었던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그죠? 우리도 되게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뭐 결정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얼마나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정책이 제대되고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죠. 자유주의 확산되고 또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그런 게 벨 에포크의 탄생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벨 에포크의 중심지가 오스만이라는 당시의 시장이죠. 그 파리라는 도시를 만드신 분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록 이분 도시계획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아무 그런 사람이 그냥 행정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파리라는 데게 되게 좁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과감하게 혁신시키자 해서 오스만이라는 시장이 파리를 재건하게 됐고 카페 문화, 몽마르트나 파리의 남쪽에 있는 생제르맹-데-프레 지역에 카페 마고라든지 이런 데 피카소나 헤밍 같은 여러 예술가 지식인들이 만나는 장소로 황금길을 걸었죠. 그다음 1889년에 결정적인 에펠탑, 그죠? 에펠탑을 건설하게 돼서 파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인상주의, 모네, 드누아르, 두가 뭐 이런 빛의 순간을 포착하는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건축, 가구, 장신구 중에서 아르 누보의 어떤 예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룰루스 노트렉이라든지 알퐁스 무아의 어떤 시각적인 보는 것들이 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게 벨 에포크 시대입니다. 또 문학과 지성의 시대에 자연주의 문학, 에밀 졸라라는 작가죠.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 됐고 또 말라르메나 베를린의 상징주의 시, 또 살롱 문화, 또 여성들도 이렇게 같이 카페에서 철학과 예술을 남기는 문학과 지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돼서 전기라든지 그래서 파리가 빛의 도시로 탄생하게 됐고 르노나 푸조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프랑스 아니면 그죠? 그런 자동차 시대가 열게 됐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항상 도시는 빛과 어둠이 항상 존재하냐. 사람도 그런 것 같아, 항상. 그죠?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항상 잘 나갈 때 있으면 명암이 있듯이 또 향락과 오락의 문화가 물랑루르 이런 데에 어떤 또 화려한 또 밤 문화가 생겼고 또 자전거 대회가 처음으로 이쪽에 파리에서 열리게 됐고 패션과 사치품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어떤 상당히 예술과 지성을 기성으로 한 유산을 남겼고 도시 경관이 아까 오스만 시장으로 해서 많이 큰 도로와
건물을 져서 아름다운 아르누보의 건물을 져서 도시 영광이 변화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인해서 그때 종말이 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가시면 제일 많이 느끼게 하는 게 벨 에포크 시대의 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가장 세계에서 치열했던 전투가 1차 세계대전에 베르댕 전투예요. 무려 우리는 대한민국의 1952년 6.25 전쟁 때 약 한국군이 13만 명 정도 전사했어요. 13만 명. 당시에 프랑스하고 독일의 전쟁 때는 양국 합쳐서 70만 명이 전사했죠. 7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30몇만 명씩 엄청난 전투를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파리에 나치가 프랑스 점령을 했지만 당시 이제 드골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해서 또 연합군이 도와줘서 지금 프랑스가 나치에서 풀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 가도 이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가니까 프랑스가 비판을 하니까 니네 나라 우리가 니네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니네는 아직 독일 통치 아래에 있었지 않나, 나치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1944년 해방이 됐죠. 그 얘기를 지난주에 뉴스에 하시더라고. 현재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했고 인구가 6,700만, 관광객이 1년에 8,900만 명. 거의 이런 거 제일 많이 세계에서 탑이죠. 여행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쿄, 일본을 많이 가서 그런데 지금 탑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뭐 제일 전성기일 때가 한 1,500~600만 됐을 것 같아요. 일본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방문한 관광객도 2,000만 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이 8,9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EU 창립 회원국의 통합적 주도한 역할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중세의 역사를 바꾼 우리 군주들이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역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로마 공화국의 독재자 그분이 있었다면 아까 얘기한 프랑스 독일의 어떤 에서 시조 같은 업적을 낳긴 샤를마뉴 카를레제 샤를마뉴 프랑스어 카를은 독일어 그죠? 그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세 명한테 땅을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루이 14세 프랑스의 태양왕으로서 어떤 짐이 곧 신이다. 그래서 72년간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티켓이라는 용어 있죠. 그게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티켓 우리가 하죠. 에티켓을 잘 얘기하라. 그 당시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 큰 거야. 뭐 그런 귀족들이 그 몇천 명이 와가서 아무데나 화장실 가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팻말 여기 화장실 이쪽입니다. 저기 이렇게 붙인 거죠. 어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 에티켓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국가 들어보신 분 여기서 프랑스 국가 들어보신 분 교수님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애국자 패트리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하는데 애국가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할 때 뭔가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하던데 행사하면 근데 애국가가 들려주는 의미는 그 나라의 철학이거든요. 제가 생각해요. 김수효 우리 실장님은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 박수. 우리 시카고에 아주, 여기서 부를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셔. 나머지 분들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맞죠? 아, 근데, 특히 다른 나라의 애국가보다 프랑스의 애국가를 제가 오늘 드릴 텐데 한번 의미를 한번 보시죠. 정말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저항적이야. 한번 보시겠어요? 라 마르세이즈. 마르세이즈는 마르세유를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 딸들아 영광의 날이 왔도다. 우리에게 맞선 저 폭군에 피 묻은 기가 올랐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들어라 저들의 퍼지는 군인들의 흉포한 함성을 턱 밑까지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처자식의 숨통을 끊으리.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어를 갖추어라. 전진. 불순한 그 피로 우리의 발꼬랑을 적시자.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어를 갖추어라. 나폴레옹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군대에서 좀 장교 생활을 좀 했어요. 했을 때 축구 시합을 딱 해요. 저도 GOP 부대에 있을 때 중대 생활 때. 그럼 우리 중대하고 옆 중대 딱 하는 거는 이건 전쟁이야. 총을 안 쓸 뻔.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아니 프랑스 국가대표가 축구 잘하잖아요. 딱 시합 전에 이 노래 딱 가고 어떤 심정을 갖겠어요. 우리도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이런 그죠? 상당히 특이하지 않아요? 뭔가 각오를 단죄하고 그 배경에는 그 1789년의 시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절대왕정의 왕의 부패함과 무능과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혁명을 해서 이 나라는 시민의 나라지 어떤 절대적인 특정 세력의 왕이나 군주나 뭐 귀족이나 그런 세력의 땅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이제 프랑스를 가셔야 돼. 그래서 왜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 노래 속에서 벌써 자세가 틀린 거죠. 애국가조에 딱 하면 이 노래 딱 들고 딱 뭔가 싸워야 된다는 총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전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 하나 오늘 수업에서 알고 가는 것도 이 하나만 들어도 이 프랑스하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 1789년도에 요약을 좀 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에서 처형이 됐고 절대왕정이 이제 붕괴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루소나 볼테르의 계몽문화, 인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확산됐고 1848년에 혁명이 이걸 시작으로 전대 군주제, 모든 나라의 왕들이 흔들려. 이제, 시민들이 이제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어떤 유럽 국가에서 어떤 왕의 역할이 이제 바뀌면서 입헌군주제가 생기고, 왕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의 명예적인 것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시민에 의해서 뽑힌 선출자인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 국가를 경영하게 된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합니다. 프랑스 행정구역은 이렇게 총 13개의 본토가 13개고 해외가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 프랑스, 아까 프랑스 파리와 주변에 있고 노르망디 이쪽에 있고 뭐 프로방스 이쪽에 있습니다.
그 주요 도시는 파리, 랑트, 보르도, 툴루스, 마르세유. 아까 국가에서 나오는 그게 마르세유야. 마르세유 의병이라고 그러죠. 의병. 제가 맞나? 의병. 마르세유 의병들이 파리로 와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한 장교가 만드는 노래야. 진격하라. 이제 그게 마르세유. 아까 그 노래는 마르세유.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7위의 부가자 국가고 2024년도에 46,000달러고 주요 뭐 수출은 뭐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의약, 화장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수입품도 뭐 비슷한 제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유명하게 뭐 토탈은 석유 회사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악사가 최근에 보르도의 와이너리도 엄청나게 샀죠. 그럼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이 프랑스의 와이너리를 되게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와이너리도 마찬가지고 2세, 3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좋은 와인은 수작업을 많이 피클링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나 근데 악사도 상당히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죠. 와이너리. 친환경 에너지, 까르푸.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나갔죠. 전략이 실패해서 금융 소시에테 제네랄의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의 루이비통이 이제 약 1,000억 달러 정도, 100조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하고 여러분 사노피라는 프랑스 제약회사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 예술 미술은 여러분이 저보다 뭐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이제 미술사에서 시작한 게 사실 이태리의 르네상스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에는 이제 이런 낭만주의와 19세기 17세기까지는 또 네덜란드로 가서 그죠? 네덜란드의 루벤스라든지 유명한 베르미언가죠? 그런 작가들이 하는데 18세기 이후에서는 이제 완전히 프랑스로 넘어오죠. 그래서 19세기 인상주의, 20세기에는 피카소라든지 브라크라든지 갖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바로코가 독일과 네덜란드 전개되었다면 이후 로코코, 신고 고전주의부터 인상주의라든지 뭐 입체파라든지 전부 프랑스 미술계의 사조가 되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중심에서 이렇게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예술계의 강국이 되겠죠. 그래서 요새 뭐 잘 아시겠죠. 아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던 외젠 들라크루와 뭐 쿠르베, 그다음 모네, 뭐 반고우, 뭐 이런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자, 파리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까 그 다음에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요약을, 제일 중요하잖아. 그 도시를 표현할 때, 이게 이거 세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는데 한 달도 더 몇 개월 걸리는 것 같아. 막 뭐라고 표현해? 문화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뭐 이 정도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펠탑이죠. 한번 잠깐 최근에 저기 노틀담 성당 그죠? 최근에 오픈했어요. 12월에 화재나 한번 파리라는 도시는 이렇게 샹젤리제 거리죠. 루브르 박물관 잘 보시고 파리시청 파리시청입니다. 마레지구 앞에 있는 개선문의 꼭대기에서 보는 전망이 제일 좋아요. 제가 다 올라가 봤는데 제일 잘 보이는 파리에 가시면 개선문 올라가 보세요. 몽마르트죠.
문학루즈네. 네. 라데팡스라는 신도시. 야경입니다, 밤에. 네. 네, 파리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비행기값 하나도 안 내고 갔다 오신 거고. 파리 역사는 정치의 중심이고, 고대 및 중세 로마 제국 시절의 중요한 도시였고, 프랑스 혁명이고, 현재는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 요약을 해놨는데, 문화예술의 도시, 연인들의 낭만의 도시, 시민혁명의 도시,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술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음식, 카페, 패션, 명품 브랜드 도시, 또 우리 레미제라블의 추억이 있죠. 빅토르 유고의 추억의 도시고, 그 다음에 에펠탑, 몽마르트 등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소. 이렇게 5줄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걸어서 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고,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0만 명. 세계에서 1위가 뉴욕, 비즈니스 런던, 그 다음에 3위가 파리가 세계 비즈니스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파리에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의 역사도 있지만 파리도 간략하게 주요한 역사들을 한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살펴를 보면, 프랑스 혁명 이래로 프랑스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오늘날 파리는 프랑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문화, 예술, 패션의 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보면 BC 50년에 여러분 파리 가면 시테섬이라고 있어요. 시테섬 알죠? 시테섬. 그 노틀담 성당이 있는 꽁시에르 성도 있고, 거기 있는 걸 시테섬. 파리 역사는 그때 로마인들이 입성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이 루테니아라고 해서 세느강에 있는 작은 진흙들을 모아서 그런 언덕을 갖다가 루테니아라고 하는데, 원래 루테니아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파리로 개명되기 시작합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에 노틀담 성당하고 소르본 대학교, 그죠? 이 설립으로 서유럽 학문 중심지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영국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 군인병원, 사관학교가 설립이 됐고, 1850년대에 파리의 도시의 대개조인 20년간 파리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까지 5차례에 걸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오사카가 개최가 되죠. 1889년에 에펠탑이 건설이 되고, 그다음 2007년도에 샤르코지의 대통령에 의해서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고, 작년에 100년 만에 1924년 올림픽에 의해서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테니아라고 설명을 했죠. 세느강에 진흙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루테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세 파리로 도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역사였지, 메릴과 카롤링거 왕조가 있어서 프랑크 왕국의 어떤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12세기에서 13세기 중세 파리가 되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브르 성이 완성이 되고, 소르본 대학이 완성이 되고, 노틀담이 성당이 완공이 되고, 16세기, 17세기에 르네상스와 절대 왕정의 시절이죠.
그래서 퐁네프레진 플라스보르도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들 건설이 되고, 누브르 궁전이 확장되고, 앵발리드 하면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우리가 현충원 같은 곳이죠. 그런 기념비적인 것이 건립이 되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정을 옮기면서 파리의 정치적인 정서 일시적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다가 베르사유는 이제 왕의 직무 같은 거를 다 그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19세기 아까 말씀드린 오스만 시장이 주도해서 나폴레옹 3세 때의 시장이죠. 이 파리의 대대적인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문화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뽕피두 대통령이 주도해서 또 현대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그랑 파리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라데팡스라든지 이런 파리의 도전과 비전이 이루어졌고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간략하게 파리의 역사를 추락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잠깐만, 파리 올림픽 영상이 있는데 없네. 영상이. 여러분 나중에 파리 올림픽 영상을 올해 개막식 영상이 원래 들어가 있는데 꼭 보세요. 보통 개막식 영상 하면은 막 여러 사람들이 마스 게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파리의 그 올림픽은 개막식의 영상은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을 테마로 해서 빅토르 후고의 레무제라블까지 그런 걸 딱 해놨어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제가 올렸는데 어제 와인 먹느라고 좀 놓쳤네. 근데 보내드릴게요. 그럼 좀 특이하잖아요. 올림픽에 그 개막식 하면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데 뭐 세강 타고 뭐 선수를 입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789년에 시민혁명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 올림픽 개막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 프랑스 애국가도 그렇고 시민혁명이 주는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한테 의미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행정구구는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달팽이 모양. 이게 센강인데 보면 이게 지역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구를 성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샹젤리제 거리, 요쪽이 전부 다 1번 제일 시내죠, 시내. 노틀담 이렇게 시체섬이 있고, 마레지유가 이게 4번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생제르맹 쪽에 판테온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에펠타워가 이쪽 7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게 1, 2, 3, 4, 5, 6, 7 시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을 보면. 달팽이라고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는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를 보면 제일 중요하죠. 어디에 뭐가 있다. 파리에 가면 대부분 호텔을 이쪽 근처에 잡겠죠. 사람들이. 이쪽 근처나. 그래야지 뽕피두도 가고 루브르 가고 그죠? 노틀담성 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에펠탑은 좀 멀고. 그 다음에 개선문이 이쪽에 있어요. 나데팡스가 여기 이쪽에 있고 거기 표시 안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또 마레지우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파리가 도시 재생을 위해서 리브고시라는 지역을 해서 파리 국립도서관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늑상브르 정원이 아래에 있고 몽파르스 정원.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을 재생한 시트로엔 공원이 있고 이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가시더라고요. 라빌레타 공원이라고 나중에 랜드마크 설명했는데 도살장, 우리 마장동 같은 데를 문화예술 복합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레디오 오케스트라 정명훈 씨가 이끌었던 그것도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멈추죠. 말에서 샹젤리제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파리의 문학과 예술을 하려면 이쪽입니다. 이쪽. 샹제르맹. 거기서 호텔을 잡고, 거기는 호텔 대형이 없죠. 대부분 부티크 하면서 솔보노 대학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파리를 좀 느끼시려면 이쪽에 부티크 호텔을 잡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잡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데, 예, 랜드마크 명소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아까 말씀드린 뉴욕, 경제를 따지면 프랑스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볼륨으로 따지면 약 5위 정도? 뉴욕, 도쿄, 상하이, 시드니, 파리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파리의 주요 산업은 여러분 아시듯이 패션, 디자인, 그 다음에 리테일, 그다음에 푸드, 그죠? 마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죠? 회의하고, 그죠? 미팅, 인센티브, 이그지비션, 전시하고, 그죠? 그런 걸 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 주로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후에 이 네스픽이라는 부동산 회사예요, 사실. 이 회사가 좀 자료가 올드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이유는 잘 알아요. 되게 사실 어떤 세계 도시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는 도시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밀레니얼이라는, 지금 이제 바꿔야겠어요. MZ이라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세계 도시 중에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놀기 좋은 도시가 어디일까? 를 뽑은 겁니다. 이 네스픽이라는 회사는 부동산 회사예요. 회사에서 뽑았는데, 근데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20년 발표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발표하면 1위가 베를린, 몬트리올, 런던, 암스테르담, 토론토, 밴쿠버, 바르셀로나, 뉴욕, 펠런, 파리가 1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파리가 되고, 서울은 한 60, 어디 갔죠?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밀레니엄 젊은이들이 뽑은 거예요. 젊은이 뽑은 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 오늘가 프랑스와 파리의 개관을 봤다면, 그러면 파리 도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리는 16세기, 17세기에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구역이 건설되고, 오스만이라는 시장에서 19세기에 도시 계획이 됐고, 21세기에 와서 2007년도에부터 그랑 파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지금은 2030년 일드 프랑스라는 프랑스를 주변으로 한 대도시권의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서는 루브르 궁전을 중심으로 파리의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루브르 성이었고, 레스콧이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루브르 궁을 잘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죠. 오스만. 근대 도시를 파리를 탄생했던 조르주엔 오스만. 그래서 원래 1853년부터 1870년까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파리 지사로 임명이 됐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행정가로 20년간 파리시를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를 보고 도시 전체를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자. 그래서 일단 나폴레옹 3세의 지지 아래 중세 도시 파리와 전혀 다른 근대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리는 너무 좁은 골목이고 중세 도시였기 때문에, 예? 거리폭이 1m에서 5m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다니기가. 수도와 하수도 체계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사실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 사례에 설명을 하겠지만, 파리에 하수도 박물관이 있을 정도예요. 하수도 박물관이 있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했으면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다 이렇게 만들 정도로. 18세기 들어와서 어떤 그 공공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의 공공광장, 공원, 하수도, 570개 가로수, 화장실, 기차역, 오페라 극장, 학교, 교회, 개선면 주변에 12개 방사형 대로 상수도 1550km 확장하는
대대적인 도시 계획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많이 10만 채, 2.7만 채 주택 철거하고 10만 채의 주택을 건설했죠. 결국 상당히 시민의 여가공간을 확장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비판이 많이 일어나죠. 지나친 규격화를 시켰고, 그래서 지붕의 모양은 45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식의 건축법을 만든 거예요. 검은색 천재 난간을 둬야 되고, 청색 지붕을 둬야 된다. 또 무은별론이라는 도시가 파괴되고, 근데 결국 이분이 도시개발에 대한 이익을 해서 뇌물을 받아서 결국 잘리게 됩니다. 왜 웃어요? 진짜 어디든. 어디든. 아니, 그러니까 항상 빛과 그림자라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르코르비지에. 그죠? 이번에 원래 스위스 분입니다. 스위스, 프랑스 그죠. 현대 건축의 아버지죠. 이분. 건축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필로티렌 옥상, 자연형 파사드, 연속적인 수평창, 아파트의 어떤 시조라고 봐야죠.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빈민가에 대한 너무 대처를 못하니까 이런 주택이기에 구원투수로 나타나가지고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거를 어떻게 많이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밀집 도시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번에 대표적인 사부아나 농샹송당 많이 가시잖아요. 가죠? 그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바이센프 주택단지라고 독일 슈투르가르트죠. 자동차 벤츠의 본사가 있는 주택단지 이런 거를 만드셨고. 그 다음 21세기 그 당시에 만든 오스만 시장이 만들었던 도시의 공간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2007년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개의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하게 되고 2009년 11월에 프로젝트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와 주변의 세계 지방을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일드 프랑스라는, 그래서 파리 여러분들 버스 보면 일드 프랑스라고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많이 써 있죠. 일드 프랑스 그냥 그래서 경계 구성을 했고 르그랑프레 내부에 교통 허브를 조성했고 단핵 구조에서 좀 다양한 핵 구조로의 도시를 모색을 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리인데 주변에 세 개 지역을 묶어서 일드 프랑스라는 지역을 만들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GPRU, 그랜드 프로젝트 리노벨로먼트, 리디벨로퍼를 갖다가 프랑스어로 리노벨로먼트라고 합니다. 저는 불어를 잘 몰라서 발음이 많이 좋아요. 대규모 도시 재생 계획을 이렇게 GPRU라고 하는데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과 경제 개발, 인근 지자체와 협력 개발, 또 지역 주민의 권리 접근 향상을 위한 도시 공간을 확보하자.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203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달팽이 모양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럼 도시는 발전하면 우리도 보면 제일 인프라가 잘난 데가 서초구, 강남구잖아요. 그죠? 맞죠?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도봉구, 저쪽에 서대문구에 은평구 이런 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잘 돼 있으니까 좀 외곽으로 보면 17, 18, 19, 20, 22 이쪽에 도시 재생에 포커스를 정한 거죠. 그래서 GPRU, 대규모 도시 개발의 프로젝트 의제는 주민들과 네이버후드가 어떻게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주변의 생활 여건이 개선해야 돼. 공원이나 광장을 주거나, 그다음에 또 고용을 촉진해야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변 지자체와의 교류, 또 안전 및 청결을 위한 조치. 이 다섯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중심 지역 일본에 대한 도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 그 다음에
세느강 지구를 대한 수변 공간 개발이 주요한 지금 가죠. 그래서 올해도 2024년 올림픽 때도 파리에 세느강 물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경기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역점을 좀 두고 있어서 도시권 경계를 넘어서 외곽까지 개발해서 전체 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리도 이제 여러분 15분 도시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15분 내에 모든 자기가 생활하는 백화점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걸어서 할 수 있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리의 도시의 15분 도시는 어떻게 만들면 걸어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맑은 공기 클린 에너지도 주고 쾌적한 도시 생활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뭐 확충을 하고 주차장도 뭐 좀 하고 퍼블릭 스페이스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확장을 하고 그래서 15분 내에 멀티플 퍼포스 학교나 뭐 인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인접해야 뭐든지 편하겠죠, 도시라는 게. 자, 지금까지 그 프랑스 파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정리한. 도시의 DNA는 뭘까? 제가 270여 개 도시를 다니고 공부하다가 도시는 DNA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 여러분 찍어도 돼. 이건 없는 자료니까 어디 찾을 수가. 그냥 제 철학이야. 내가 대도시를 만들면 지금부터 프롬 나와 이런 도시의 베이스가 좀 돼야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 메디컬 중요하죠. 우리가 커뮤니티 기반, 문화예술권, 지역상권, 복합개발, 그다음에 스타트업, 역세권, 학군 교육 기반. 역시 교육률이 높으니까 자연환경, 영앤리치, 공유공간, 주상복 이런 게 도시 DNA여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그 프랑스에 대한 나라, 그 다음에 파리라는 도시, 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한번 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제 우리 정동식 대표님 좀 이해가 좀 안 가보셨지만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마르세유 애국가를 생각하면 전지 화이팅 딱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너무 딱 그래도 잘 마쳤죠? 네. 다음 주는 파리에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는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라는 지역에 대해서 약 90분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4월 며칠이죠? 1일날 하고 3일날 저녁 먹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